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전 세계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영국이 조용히 중국의 화웨이 5G 통신망 사업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업이죠. 화웨이 통신망의 보안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이를 설계하는 경우 미국과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아왔습니다. 따라서 독일도 호주도 영국도 모두 미국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영국은 이른바 미국의 최고 수준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브 아이즈 멤버 국가입니다.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그야말로 미국만이 허용하는 국가들로 짜여진 이 파이브 아이즈에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깝다 여겨지는 영국이 먼저 미국의 뒤통수를 친 셈인데요. 하긴 생각해보면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를 설립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입한 서방 국가가 영국이었던 걸 생각하면 영국의 미국 뒤통수 치기는 처음도 아니네요. 미국 내에서는 이러려고 브렉시트를 한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동맹을 우습게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화웨이라는 제3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이야기만 하던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계속해서 전주현 캐스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지금 양당 간의 어떤 변론이라고 해야 되죠. 네. 하원 측의 검사 역할을 하는 매니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호인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변호인단이 이제 서로 이제 뭐 공방을 끝내고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했었죠. 네, 상원의원들의 질의 응답 이게 네. 이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증인 그렇습니다. 채택 문제입니다. 양당이 역시 뭐 첨예하게 공방을 네. 벌이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탄 질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원이 30일까지 질의 답변을 끝내면 31일부터 증인을 채택할 것이냐, 탄핵을 표결할 것이냐 이걸 놓고 본격적인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은 이제 확실히 정파에 갈려서 이제 그동안 계속 그렇죠. 표결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근데 지금 공화당 소속의 롬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등이 당의 입장과 다르게 증인 채택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주가 네. 이제 약간 그 공화당이긴 하지만은 네네. 민주당을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약간 여겨지는. 그리고 민 롬니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 싫어했어요. 그렇죠. 워낙 네. 사이가 안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온건 공화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표 등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50대 50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러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원에서 이렇게 네. 딱 50대 50 되면은 네.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받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연방 대법원장이 지금 존 로버츠.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연방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던진 적도 있고 뭐 그 네네. 이후에는 역할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공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던질 수 있게 된다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네. 성향상 네. 채택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뭐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좌관 증언이 네. 이루어지겠군요. 근데 지금 원래 사실은 이 이제 존 볼턴 네.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에 나와요. 네. 책이. 근데 이 내용이 또 이렇게 네.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갖고 백악관에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 책 제목도 그 일이 일어난 방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제목부터가. 이게 이제 뮤지컬 이제 제목을 이제 패러디한 그런 제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 스캔들을 둘러싼 핵심 폭로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일단 뉴욕 타임스가 26일에 미리 내용을 좀 공개하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경제부에다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도울 때까지 3억 9,100만 달러의 군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23일에 볼턴 전 보좌관 측에 책 출판이 불가하다라고 공식적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또 CNN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턴 측이 작년 12월 30일에 국가안보회의 측에 원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출판 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네네. 지금 밟아왔거든요. 근데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자기가 작년 9월 10일에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기밀 같은 게 있을까 봐 네. 검열을 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뭐 백악관 출신 인사가 출판물을 펴내면 네. 모든 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검열 절차이긴 했는데 아무튼 NSC는 볼턴 전 보좌관 측 변호인인 쿠퍼 변호사에게 회고록에 국가 기밀이 담겨 있으니까 그대로 출판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다음 날 쿠퍼 변호사는 기밀로 분류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현재 볼턴 전 보좌관이 상원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상원에 그 증인으로 소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이 책은 베스트셀러네요.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선, 뭐 구매, 예약, 뭐 이거 매매 다 완전 끝내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책 제목도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볼턴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만하게 이제 글을 옮겼는데 형편없고 거짓말뿐인 책을 썼다. 전부 국가기밀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었다면 지금쯤 6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해고가 됐을 때 이제 이 볼턴 보좌관이 사실은 애국자다 뭐 이러면서 약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그렇죠. 하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와서는 완전히 반역자 이렇게 지금 네.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가 존 볼턴을 달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참모들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 볼턴 전 보좌관의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자제를 하는 모드를 지금 펼쳐왔는데 이런 전략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성을 흠집내는 전략적으로 선회를 한 게 오히려 위험한 소지가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지금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계 인사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볼턴의 신뢰성이 공격받게 되면 오히려 그럼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오히려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성을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부작용을 지적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차별 난타를 하면 여기에 자극받은 볼턴 전 보좌관이 어떤 폭탄을 투하할지 모른다. 이래서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뭐랄까요 너무 시끄러워지면 사실 그게 그 자체로도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빨리 이거 판결을 끝내고 싶을 텐데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 근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지금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국민들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어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가천대 기일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죠. 네네. 근데 이 2차 감염자가 세 번째 확진 환자 접촉을 한 56살 되신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 번째 환자 처음 이제 확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강남 그리고 일산 이곳은 이제 좀 많이 다니셨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행동 반경이 좀 넓다. 그래서 접촉 결국에는 2차 감염자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은 접촉자 중에 또 다른 2차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타당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과 접촉한 분들을 열심히 찾아내야 되는 이유가 이 접촉한 분들 중에서 실제 이제 확진이 되는 감염이 된 분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뭐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 여섯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었고, 네. 능동감시 대상이면서도 또 자가격리를 잘 유지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자가격리 과정에서 가족 정도만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 것이지만 네. 지역사회에서 유행의 고리가 만들어질 그런 역할을 할 거로는 기대가 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분도 지금 뭐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신 거죠? 네, 뭐 확진되는 순간부터 확진 과정부터 시작해서 격리가 되고 확진이 되면 뭐 당연히 네네. 음압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병원 내 또는 다른 지역사회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32살, 32세 되신 한국 남성도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평소에 좀 천식이 있어서 이게 그냥 간헐적으로 기침인가 했었는데 이게 확진이 된 케이스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래도 밀착 감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이분도 이제 그 우한 방문력이 있으신 걸로 네네. 알고 있고요. 그 우한 방문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능동감시 대상이었고, 네네. 이분도 본인의 이런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신지 자가격리를 유지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역 체계 범위 내에서 확진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되었고 치료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조금 걱정은 이제 이런 확진자들과 계속해서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환자가 늘어날수록 이분들과 접촉 숫자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럴 때 이제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정한 수준 이상 계속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이 지역사회의 감염의 유행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확대가 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네 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병원, 이게 평택시 소재 병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병원 문을 연다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불안해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 계속 닫아두기도 좀 그런 상황인데 보통 우리가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1339 로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이제 안내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이 병원을 다시 개원하는 문제는 네. 아마 그 병원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닐 거고요. 네네. 해당 보건소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원 여부를 결정했을 겁니다. 네. 아마도 병원 전체에 대해서는 환경 소독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지금 그 진료진 중에서도 아마도 그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진료에서 제외될 겁니다. 나머지 의료진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개원의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339가 이제 워낙 이 문의가 폭주를 해서 여전히 좀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1339로 기다리지 마시고 그 관할 보건소가 있습니다. 네네. 보건소에 연락을 드려도 같은 수준의 이런 민원 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339로 전화를 일단 해보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안내를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단 격리가 돼서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폐렴이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들을 조절을 해드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수액이나 아니면 이 혈압을 유지하는 약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폐렴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상당히 진행한 경우가 되겠지만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을 이제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이런 폐렴 치료 기간 동안에 이 다른 장기들, 그러니까 간이나 콩팥,
뭐 심장 이런 데가 기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치료들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면역력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낼 때까지 버티는 그런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지금 이제 뭐 오늘 새벽 아마도 중국에 계시는 우한 쪽에 계시는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무증상자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 격리 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충남, 진천, 아산 그쪽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좀 들으셨겠지만은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발도 뭐 거센데요. 전문의로서 한 말씀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이 항공기로 이제 교민들을 철수하는 과정에 일부 자문을 이미 해드렸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항공기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를 하고 이동 통로도 무증상자와 완전히 다르게 갈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도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별개의 독립된 통로를 통해서 병원으로 분리 이송이 될 거고요. 네. 나머지 무증상자들만 또 다른 그 별개의 통로를 통해서 입국 수속을 밟고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그 거주지로 지정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변 지역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0%입니다. 사실상 0%고 또 이 거주 시설과 이 인근 마을의 거리가 뭐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세게 기침을 해도 2m 이상은 날아가지 않고요. 네. 당연히 공기를 타고 뭐 수킬로 떨어진 마을까지 간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 중에 그렇게 몇 킬로를 공기를 타고 날아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 반경 한 1km 안팎에 마을도 있고 초등학교 그리고 아파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근처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시설 밖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 뭐 제로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냥 0%입니다. 그냥 제로다. 거의가 아니다. 네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제로. 0. 네네 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한에서 오시는 교민들 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사실은 무증상자들을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회의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일본의 경우를 좀 들어서 죄송하지만 네. 일본은 이렇게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 중에 증상이 없는 분들은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상태에서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격리의 이유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보다는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게 좋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면 격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좀 더 국민 정서나 뭐 우려를 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사실은 이런 그 격리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오늘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했습니다. 지금 비상사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비상사태 선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지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확산의 추세나 아니면 앞으로 예측과 관련해서 이 비상사태의 선포가 너무 늦어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그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어떤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방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중국의 유행에 대처하는 여러 국제사회 공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상사태 선포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은 국가 간의 이동을 우리가 좀 뭐 막는다든지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서 사실상 그러면은 왠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왠지 좀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그러면은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좀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많은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페드에서 이번에 첫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 예상하셨어요? 네. 뭐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까지는 뭐 예상 못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만장일치였어요. 동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코멘트를 할지도 좀 예측은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니까 주시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했었는데 저는 실은 좀 약간 파격적인 이슈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네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어떤 조짐이 보였냐면 은행 간의 이 단기 금리가 폭등하는. 그러니까 은행들도 매일 결제를 치잖아요. 이걸 뭐 레포 금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은행들 간에 그 마지막 결제할 돈이 없어가지고 순간 10%의 금리까지 주면서까지 막 자금 조달을 하는 그렇게 단기 자금이 마르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준이 계속 개입을 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돈을 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잠깐만 전문적 영역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채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면 되는데 연준이 계속 채권을 사줄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더 비싸게 사주겠지 하니까 이걸 안 풀고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단기 버블도 나오고 그래서 좀 연준이 좀 경종을 울릴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너무 커서 딱 요 코멘트만 했었는데 어쨌거나 연준은 이 11월에 미 대선까지 제 예상입니다만 반 트럼프, 안티 트럼프적인 행동은 한 번 이상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트럼프에게 계속 마치 그냥 트럼프의 수족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추측이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연준의 반한 행동이 나오면은 한번 정말 전문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정치학에서도 정치 경제를 이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서 이 연준이 금리를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정파성을 띈다고 보여질까봐 예전에는 약간 담합 비슷하게 해갖고 대통령하고 연준 의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확 풀어주는 뭐 예를 들면 닉슨 때라든지 아니면 레이건 때라든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정파성을 피하려고 또 당이 다른 적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고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금리 인하하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연준이 내리는구나. 뭐 이런 뉘앙스를 오히려 트럼프에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파월도. 그런 이슈가 있네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지면서 이거는 전 세계 시장에 특히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사실은 확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쉬는 이 시간은 바로 그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까지 실물 경제는 이제 뚜렷한 타격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럴 때 되면 선반영하는 시장들이 먼저 나오죠.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역시 상품 시장에서도 국제 유가 거의 10% 가까이 단기 급락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멈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네, 유가가 먼저 지금 떨어졌었고 방금 우리 앵커가 얘기한 대로 주식은 급락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네. 또 하락했다가 다시 살아나고를 좀 반복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이슈는 일단은 어쨌든 중국이 좀 흔들려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반도체, 특히 IT는 굉장히 좀 견조하다. 뭐 희망 섞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이 애플이 뭐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예. 뭐 한 3% 빠졌다가도 다시 막 2% 4% 오르는 막 끝없이 오르는 주식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그래프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걸 봤더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살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한 조짐을 보였어요. 오늘 국내 증시도 꽤 크게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2% 가까이 빠졌고 특히 우리 국내 대장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넘게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보였는데 저는 이게 이제 IT 주로의 확산 전이 여부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의 타격들은 주식 중에서도 선반영한 것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는 소비주 중에서도 대중국 관련주들이에요. 가령 유럽에서는 명품주들. 당연히 중국 타격 보니까 명품 안 사게. 그렇죠. 명품 매출의 지금 25% 30%가 중국 뭐 30%도 더 될 거예요 아마. 예,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 또 면세점주, 유통주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이 다 쭉 빠졌군요. 쭉 빠졌었는데 IT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IT가 계속해서 받쳐줬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에 하나 미국 주식시장 특히 이제 애플 요 팀들, IT 팀들, IT 공룡들이 큰 폭의 뭐 하락과 함께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소비 영역이 아니라 제조 생산의 영역으로 간다라고 시장이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빠진 건 또 빠진 거지만은 특히 이제 내일 새벽에 끝날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정말 단기간에 2월까지는 큰 방향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맞아서 이번에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한 지역, 그 허베이성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제조업의 허브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GDP의 4%를 창출해내는 곳이다. 그렇죠. 퍽스콘 같은 곳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고 거기에 미국 공장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관련된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데 지금 다 가동이 사실상 올스탑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 더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건 올스탑도 올스탑이지만 언제 다시 가동할지 그거. 그게 더 두려운 거죠.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좀 치명적일까요? 지금 다시 이제 회의를 뭐 수집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였었을 때 이걸 정말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1차적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중국의 위상 때문이 아니냐 뭐 WHO에 대한 뭐 그랬었는데 지금 재소집을 하고요. 아마 곧 결론이 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비상상태 선포하고 이것이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의 연쇄로 악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는 당분간 좀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안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중국에서 뭔가 좀 개선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와야 돼요. 즉, 이 확진자의 증가율이라든가 폭이 확 줄었다라든가 사망자가 뭐 증가 폭이 줄어든다라든가 뭔가 좀 변화의 개선의 뉴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은 가장 우리에게 좀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제로만 본다면은 국내에서는 여행업계가 일단은 실물에서도 타격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만약에 지금 이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3월까지 잡지 못하면 6% 경제 성장률 힘들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파오류 자체도 이미 힘들어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6%는 깨진 건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국 경제가 5% 성장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1단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준 상황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세계 경제 부담이 되고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겠죠. 우리 수출 비중이 중국이요. 25%나 됩니다. 근데 또 중국과 우리가 참 묘한 관계, 뭐 이 핵심 관계가 중국의 수출만으로 엮여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수 소비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유커라는
맞아요. 측면이 있었고요. 정부가 올해 2.4%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데는 여러 가지 중에 이슈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도 있고 기저 효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공식적이지만 만에 하나 이제 시핑 주석이 상반기에 온다는 얘기가 네네,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냥 오지 않죠. 그렇죠. 선물 보따리 들고 오고 그냥 한알령이 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다시 유커들이 오고 2014년, 15년처럼 우리가 지갑을 안 열더라도 유커들이 열어주면. 지갑을 열면 소비와 내수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뒀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수출도 악영향이지만 중국발 내수 효과도 우리에게는 좀 1분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3월까지 그 비슷하게 그걸 네. 잡지 못하면은 사실 일본하고 한국을 이제 4월 정도 이제 올 거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거든요. 예. 오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수장이 네. 성을 비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부담이 지금 되겠죠, 그런 신빙 식으로 주석도. 뭐 네. 지금 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오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사스 때도 이랬나요? 비교해서 좀 보면은 제가 어떨까요? 사스 때는 이제 취재 기자 시절이었는데 기억이 네. 생생했던 게 2002년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네. 엄청 막 뜨거운 맞아요. 열기였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 11월 말 12월에 그 네. 사스란 얘기가 나오면서 2003년에 그냥 확 2003년 1월부터 1, 2, 3월에 맞아요. 전 세계가 사스였었고요.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도 2003년 1분기, 2분기 거의 5월까지는 큰 타격을 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군요. 뭐 분기 성장률을 0.7, 0.2 뭐 합쳐서 거의 뭐 1%포인트 가까이 뺐다. 뭐 이렇게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여름 지나면서 잡히게 됐고 뭐 네. 안정됐다 쭉 하고 2004년 1월에 사스는 공식적인 종식 선언이 네네. 나왔는데요.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은 바닥을 찍게 해주는 또 하나의 그게 모멘텀이 됐어요. 바닥을 즉 찍게. 사스 후에 와장창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스가 잡히고 이게 완전히 호재로 바뀌게 되면서 아. 2004, 2005, 2006, 2007 네네. 이걸 우리가 이제 슈퍼버블 시대라고 네. 부르는데 뭐 그때 코스피가 1000도 안 됐던 게 뭐 1000, 2000 깨고 막 2200까지 맞아요. 가고 예, 막 예. 전 세계 부동산 오르고 그거의 시작이 여러 갈래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걸 뭐 이라크 공습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뭐 시점이 네. 있지만 사스의 종식과 함께 또 날아가는 그런 상태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버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네. 또 일부 유튜버들은 너무 뭐 이거를 뭐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도 빨리 이게 잡혀서 정말 생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2003년 슈퍼버블 말씀하시고 2008년이 사실 왔었다는 게 갑자기 맞습니다. 생각이 예, 나갖고 또 왔죠. 그리고 예, 예. 2008년에 정말 그래도 한국이 그때는 그렇게 어렵게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겪었기 때문에 정말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모든 세계 증시랑 전부 네. 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2년, 2003년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5%도 그렇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이 확 일어서 갖고선 끌고 갔잖아요. 지금은 15%예요. 그러니까 3배가 커진 거죠. 위상이랑 역할이. 하고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5분의 1, 뭐 일각에서는 4분의 1,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크기 네. 때문에 참 뭐 그런 관계가 돼버렸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지금 뭐 만약에 경제가 아무래도 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당분간은 그런 걸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금리 인하 또 나올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네. 항상 환율이 요동을 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80원 뭐 마지노선 뭐 저거 바로 깨고 그냥 1185원까지 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 신종 코로나 간다면은 뭐 1190 뭐 이렇게 좀 환율 원화 약세가 네. 나오는 국면에 글쎄요 금리 인하를 또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부담스럽군요. 지금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글쎄 금리 인하를 뭐 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많고 뭐 제롬 파월이 결국은 트럼프에게 굴복해서 인하를 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쉽진 않거든요. 또 내리기는 정치적인 부담도 있는 데다가 또 연준 나름대로의 또 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하는 것은 또
또 한 측면이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또 맞아요. 예, 있어서 예.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네. 금리 인하하면 이게 또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그 카드는 예. 특히 주식시장에 이렇게 더 악영향을 미친다면 또 더 부동산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카드는 당분간 꺼내기는 어렵겠다. 그렇군요. 요새 그냥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뭐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뭐 그리고 사실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으로 인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의 타격은 실은 2015년 메르스 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근데 메르스는 게다가 치사율이 높은 맞아요. 정말 무서운 병이었단 말이죠. 전염병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15년 2분기에 보면 뭐 진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이 48% 그러니까 반토막이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당국도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경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긴급 방역에 벌써 200억 이상을 먼저 투입한 게 이쪽 안전, 국민들의 안전, 방역 이거고 그 다음이 금융시장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 수출 뭐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부디 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컨틴전시 플랜에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경제는 또 심리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정부가 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또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1타 강사. 네, 뉴스 1타 강사 두 분의 뛰어난 강사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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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영일 강사님. 예, 네, 대치동에서 달려왔습니다. 대치동에서 달려오셨군요. 네.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뭐 이겁니다. 이거. 네. 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죠. 이제 청와대 다수 또 울산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네. 선거 개입 의혹. 네네. 검찰이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네. 이 기소를 둘러싸고 사실 검찰 조직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돌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참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네. 그렇지 않으면 일타 강사가 다루지 않죠. 일타 강사가 복잡하면서도 민감한 네. 이슈를 잘 다뤄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뭐 충돌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이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혹은 청와대와 맞습니다. 충돌을 하고 있다. 네. 우리 이쪽 이제 검찰이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서로 패싱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성윤 이제 지검장 같은 경우 검찰국장을 했었고요, 법무부에서. 네네. 어쩌면 법무부 장관, 청와대하고 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하고 그 밑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 밑에 있던 차장들, 송경호 차장입니다. 네네. 뭐 2월 3일이면 이동을 하겠지만요. 그렇죠. 또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규정은 서로 자신들의 규정을 대고 있습니다. 예컨대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일반 지휘권에 따라서 내가 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의 사건 관련해서는 지검장 어떤 결재가 필요하다. 그것을 뺀 거 아니냐. 이게 서로 자신에 맞는 규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거는 이 사람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 기준으로 보면 뭔가 그 윤석열 총장이 맞아 보이고 또 이성윤 지검장 기준으로 보면 이성윤 지검장 맞아 보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거든요. 또 추미애 장관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그 자꾸 절차 부분보다는 저는 과연 기소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면 기소하는 게 적법했느냐 이거를 좀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우리 청취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와중에 맞아요. 지금 유튜브에 한 분이 귀요미 박지훈 변호사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제가 이거 더 귀엽습니다. 왜 이러세요? 뿌잉뿌잉 해드릴까요? 네. 괜히 얘기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 규정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예, 있다. 어떤 부분인데요? 그 검찰청법에 보면 네. 지금 이성윤 지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 조항이거든요. 네. 그 처음인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검사가 소속 상관한테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규정이 되어 있군요. 근데 검사장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일반 검사, 뭐 부장급이라든지 평검사가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면 뭐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제기를 하면 뭘 받아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조항은 또 없어요. 맞아요. 검찰청법에. 할 수 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그만이에요. 네. 받아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 자체도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이게 똑같잖아요. 아. 생각이 검찰 들어요. 인사에 대해서도 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네네. 인사를 하는데 의견을 들을 뿐이지 그대로 또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냥 다 물갈이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고위급 첫 번째 인사 32명이 물갈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중경 간부들과 평검사들은 차장급은 다 교체가 됐지만 부장검사들은 살아남았고 수사팀은 유지됐다. 그래서 이제 좀 중화시켰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법조문하고 규정은요. 우리가 조직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전인수로 갖다 쓰면 명분은 다 돼요. 아,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네. 이 사태의 본질이. 지금 이제 지난해 여름부터 조국 전 장관 사태, 일가족 이 기소는 연말에 다 끝났습니다. 네네. 새해 들어서 새로운 거죠.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됐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최강욱 이 공직기관 비서관의 이 불구속 기소가 갑자기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을 발급했다는 업무방해 권리행사 혐의란 말이에요. 권리행사 방해 혐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지금 적절한 기소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법무부와 검찰이 격돌을 한 건데 감찰 카드를 꺼냈던 법무부가 사실은 반발 물러섰어요. 앞으로 기소할 때 조금 이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어서 하시오 그랬는데 13명 무더기 2차 기소가 나온 거예요. 내부 회의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반대입니다. 딱 한 명인데 이게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청와대 인사들을 다수 기소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명분은 다 있다. 저도 이런 생각이 공감하는데 일단은 규정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유리한 규정을 갖고 올 거고요. 과연 그 기소가 적절하냐, 적법하냐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법조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업무방해죄 공범입니다. 최강욱 비서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좀 의아해요.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거리인지. 일단은 입증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턴 활동을 하는 걸 갖고 위조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 자꾸 위조를 하는데 자기 명의의 문서 작성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거기 아무런 그럼 인턴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근데 했다라고 해도 인턴 같은 경우 저희도 거예요? 인턴을 하긴 하는데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이라는 게 뭐 어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서 이거 기록 보고 소감문 써라. 소감 나한테 얘기해라. 뭐 그 지금 그 사안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네네. 그만큼 도덕적인 부분이지 법적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데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고 거기에다가 기소 타이밍 자체가 인사 있은 그날입니다. 아주 뭐 살인죄고 네네. 뭐 엄청난 뇌물죄라서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애매한 사건인데 소환조사 없이 시기를 봤을 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 소환을- 발표 30분 전 네. 기소가 이루어졌죠. 근데 소환을 했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체포영장이라도 해야죠. 소환해서 자꾸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강제 구인. 구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런 방식을 택해서 최대한 불러가지고 하는 게 사실 부르는 게 지금 이례적으로 됐어요. 지금 네. 정경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 부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항우나 전 청장까지. 소환 없는 기소. 그런 게 저는 사실 이상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조사하는 사건이라면 거의 90% 이상. 저는 거의 저는 못 봤거든요. 안 부르고 기소하는 경우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생각이 이성윤 들어요. 지검장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검찰 조직 내부에선 소수 입장이에요. 이성윤 지검장이. 근데 법무부가 혼자 있잖아요. 반대하고. 추미애 법무부 외에 법무장관이랑. 기소 여부는 검찰이 네. 결정하니까. 사실 검찰이라는 영어가 기소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검찰은 수사로 말하고 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경찰은 수사로 말하고 검찰은 기소. 그리고 나중에 구형과 거기에 따른 판결에 대한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고
법정은 이제 판결로 말해야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기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로 돌아가 보면 이분이 같은 말이긴 한데 기소라는 말보다 소추권이라는 표현. 검찰은 소추권이 중요하다. 검찰 개혁엔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소추를 하는데 문제는 이성윤 지검장의 반대 논리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조사는 해야지 피의자 당사자를. 두 번째로 서면 검토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 어떻게 하나.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의 변은 기소를 하라 하지 마라를 법무부가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검찰의 권한인데 불충분해 보이니 충분히 좀 해서 기소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절할 때 기소를 해라. 내용을 갖춰서. 근데 이거는 피의자 조사 없어요. 그다음에 서면만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증거도 이게 법정에 가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그래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다투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저는 기소를 왜 하나 이게 아니라 기소를 왜 서두르나 요 대목이 좀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도 그렇잖아요. 시기도 청문회 날 새벽에 기소를 했죠. 조사 없이. 정경심 교수. 예, 네. 인사 나는 날 다 내려가야 됩니다. 차장들. 그 상황에서 30분 전에 기소를 했죠. 그리고 2월 3일 날 인사이동이 됩니다. 인사이동 되기 전 주에 이제 인사이동 되기 전에 하겠다라는 네. 뜻이겠죠. 예, 뭐 그 뜻은 뭐 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타이밍 자체가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아주 절제되게 써야 되는 걸 맞거든요. 막 쓰라고 칼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뭐 제가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법무부 측에서 약간 좀 기조가 네.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 이제 최강욱 네. 네, 공직기강 비서관 이제 기소했을 때는 막 굉장히 격앙됐는데 감찰 얘기도 했는데 감찰 얘기 들어가 얘기인데 버렸어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 감찰은 네. 뭐 그 카드는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네.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보세요? 송경호 검사도 있고. 지금 일단은 기소했으니까 기소한 건 재판에 붙여진 겁니다. 네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검찰은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하면서 네. 재판에 임해야 될 텐데 문제는 2월 3일이 되면 이 지휘 차장 검사는 이 지휘하는 입장이고 네. 결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 있습니다.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 그래서 이제 2월 3일이면은 다 전보가 되겠죠. 네. 보직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관련 현안들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좀 걱정된 건 뭐냐면 최강욱 비서관 사건은 아까 이제 박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만 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왜 이렇게 키워서 기소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보복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소는 무더기 기소가 나왔는데 이건 사안이 엄중해요. 뭐냐 하면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 당시에 송철호 후보 캠프와 결탁을 해서 선거 개입했다라는 네네. 거예요. 이거 공직선거법입니다. 이건 그렇죠. 중한 범죄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과거에 이 우리가 공공 수사라든가 반부패 수사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요. 네. 선거사범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돼도 이거는 검찰이 다루는 수사 범위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범죄를 기소를 했는데 이 소환 없이 기소를 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뭐 송철호 시장 대국민 담화 발표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오늘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소환됐잖아요. 네네. 조사받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검찰이 왜 이를 키우나. 작은 사안도 던져놓고 큰 사안도 던져놓고 지금 검찰이 주로 수사하는 것들이 다 청와대 관련인데 중대 범죄가 많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것도 저는 혐의로 본다면 중대한 범죄인데 검찰이 다룰 것이 이 사안이 단가? 모든 게 다 조국, 법무부, 청와대 관련 수사들이에요. 다른 이제 수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검찰의 이 사건의 편향성이나 의도성이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 좋은데 살아있는 권력만 지금 수사하는 너무 양상이라 살아있는 사람만 너무 지금. 오래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지금 오늘 조사를 봤죠. 오늘 조사.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이제 사법 처리를 검토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어떤 뜻인가요? 4월 15일 총선이잖아요. 네네. 지금 검찰의 얘기는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했어요. 했죠. 그래서 빨리 기소를 하니까 처리가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정계 은퇴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인데 나올 것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도 있을 뿐더러 오히려 조사받으면 나오기 더 어려워지는 거고 또 그쵸. 한은하 청장이 그때 4월 15일 전에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검찰에 좀 설명이 좀 크게 납득은 안 가고요.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들어가면서 했던 말 중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입증해낼 수 있을 거냐. 그러면서 만약 입증 못 해내면 사과할 거냐, 책임질 거냐, 반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게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껏 검찰은 기소 잘못해도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공수처가 만들어지니까 막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7월 달을 대비해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들고 재판이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이제 그 공소 유지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오면 이게 제대로 된 기소인지 아니면 정말 남용된 기소인지 그 자체가 재판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날 거고요. 그게 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라는 게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시각에선 이래요. 지금 이제 건너가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네. 지방선거로부터 7개월 전에 이제 경찰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이제 시작이 돼서 측근 비위까지 나오고 송병기 현 경제부시장이 제보자가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죠. 쭉 진행되는데 검찰이 13명 무더기 기소하면서 자, 공직선거법 위반, 명백한 선거 개입 사건이다. 근데 이 지방선거로부터 7개월 전에 쭉 벌어졌던 일들이 선거 개입이에요. 지금 총선 70일 전입니다. 이게 선거 개입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76일 전이라고 하지만 4월 10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70일. 4월 9일까지는 판정리가 끝나야 되고 72일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선거 개입이 아니고 저건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는 또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것 여러 가지 같아요. 고민이 남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갔고요. 제가 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생각 너무 같은 게 아니냐. 아니요. 같지 않고요.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맞네? 문자가 왔다. 맞나요? 네. 다음 그럼 주부터는 제가 좀 변해야 달리 되겠군요.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지난주에도 했어요.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1타 강사 두 분 모시고 강의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훈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전세기 타고 오실 우리 교민분들 무사히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이었습니다.